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형태. 자, 제가 말씀드렸죠.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는 두 가지가 있다. 기획의 개념, 그러니까 정신적인 개념. 그 다음에 실제로 실제화되는 개념, 형태적인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배우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라는 시험은 말 그대로 기능사잖아요, 기능사. 그죠? 이거 왜 이렇게 책이 자꾸 넘어가. 자, 그래서 형태, 이게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죠? 형태라는 것은 만져지고 보여지고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그러한 형태 외에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형태도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들은 거의 시험에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설명한 거 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론서를 보면서 한 번씩 읽어보고 좀 더 심화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념적 형태와 현실적 형태입니다. 이념이라는 것은 좀 사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 사랑 이런 거 있죠. 사랑. 보이지는 않지만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념적인, 그죠?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념적 형태를 순수 형태 또는 추상 형태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념적 형태는 우리 개념적 요소 얘기했었죠. 뭐가 있습니까? 점, 선, 면, 입체, 요 놈들, 얘네들, 이러한 도형적 요인들을 우리는 이념적 형태 또는 순수 형태 또는 추상 형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현실적 형태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위 형태, 그러니까 뭐야? 사람이 만든 거와 자연 형태, 자연에서의 형태죠. 자, 돌, 나무 이런 건 무슨 형태입니까? 그렇죠. 자연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칠판, 요거 지우개는 무슨 형태죠? 인위 형태죠. 그리고 실제 현실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념적 형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죠. 이 안에는 면도 존재하고 점도 존재하고 선도 존재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칠판 지우개라 그러지 점선면 입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원기둥 뭐 이런 어떤 형태를 갖고 있을 뿐이지 얘들을 우리는 실제적 형태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미술 경향 중에 보면 순수주의라는 것도 있고,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추상주의라는 미술 디자인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추상주의, 몬드리안 추상주의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선과 면을 이용해 가지고 컬러만 이용해 가지고 단순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작품이라고 해서 비싸게 팔아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추상주의, 순수주의. 물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간단하게 이제 뒷부분에서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순수주의, 뭐 추상주의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점선면 입체 같은 도형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그러한 이념적 형태를 이용한 디자인 경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 형태는 인위 형태와 자연 형태가 있다.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쉽죠? 자, 뭐 추상이라는 말은 실제 존재하지 않으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염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추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순추라고 외우거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념적 형태는 보이지 않는 형태다. 그래서 순수한 형태고, 그래서 점선면 입체 이런 것들, 그다음 추상 형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형태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보이는 형태와 보이지 않는, 만져지는 형태와 만져지지 않는 형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게슈탈트의 시지각의 원리. 이거는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되는 아주 매우 베리베리 중요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선생님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아니, 장을 쓰겠습니다. 자, 게슈탈트의 시지각의 원리는 뭐냐면 이 게슈탈트라는 말이 독일어거든요. 독일에서의 형태라는 말이에요. 형태. 우리나라 말로 형태라는 말이 독일에서 게슈탈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르트 하이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이 게슈탈트, 이 형태학을 시작하게 되는 게슈탈트라는 학파, 형태에 대해 연구하는 형태학파, 게슈탈트의 창시자가 누구다? 베르트 하이머다.
근데 이 베르트하이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출제는 되진 않고요. 이거보다 더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걸 왜 시작했느냐? 비하인드 스토리. 뭐 기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밖이 춥고 안이 따뜻하면 뭐가 생겨요? 서리가 끼죠. 근데 서리가 끼면 밖이 잘 안 보이는데 밖을 바라봤을 때 나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보는 대로 사람은 인식하지 않는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형태를 지각하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바로 이 게슈탈트의 시지각의 원리. 그러니까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볼 시, 느끼는 지죠. 그래서 보고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원리.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슈탈트의 시지각 원리는 이거 사실은 정신과 치료에 쓰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자료들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에서도 어떤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개념 이해하시죠?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시지각의 원리, 그룹핑이라고 하거든요. 그룹의 법칙이라고 해서 요 대표적으로 4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돼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신과 치료할 때 보면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이 어떤 거로 보이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선생님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했었는데 속사람은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투사하거든요. 생각을 우리가 벽 뒷면을 보는 걸 투시라고 하잖아.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걸 투사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참 보기 힘들어요. 왜? 사람은 겉과 속이 많이 다르거든요. 겉으로는 막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에이 죽어라 그럴 수도 있고 겉으로는 인상 쓰고 있는데 사랑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훔쳐보는 것 그걸 투사 그래. 투사. 그래서 그러한 도구로 쓰기 위해 만든 건데 사람들이 보니까 첫 번째 근접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근접의 원리 뭐냐? 이걸 우린 그룹핑이라고 했죠. 그룹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떤 형태를 볼 때 그 형태를 좀 더 심플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그룹핑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 뭐로 만들려는 어떠한 형태로 만들려는 그룹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접의 원리는 뭐냐면 어떤 것들이 이렇게 근접해서 이렇게 있으면 분명히 각각 6개의 다른 형태가 있는데 사람들은 요거를 하나의 형태로 봐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접의 원리. 그러니까 근접해 있는 애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구름을 보면 야, 양이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저 구름이 뭐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근접의 원리에 의해서 형태가 만들어지고 자기의 경험을 투사해서 그것을 형태로 지각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별거 있어 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근접한 것들 하나의 그룹으로 형태로 지각하더라. 유사의 원리 뭐냐? 유사한 형태들을 뭐로 보더라? 하나의 형태로 보더라. 하나의 그룹으로 보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양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연속의 원리는 뭐냐? 어떤 연속 선상에 이렇게 모양들이 모여져 있으면 그 연속된 애들을 하나의 모양과 형태로 보더라. 그 다음 폐쇄의 원리는 뭐냐? 자, 폐쇄의 원리는 말 그대로. 자, 요것은 우리 뭐가 되죠? 봐요. 원이라고 하겠죠? 이거 원 아니에요. 선입니다, 선. 왜? 여기 뚫려 있잖아요. 이거 선이죠. 근데 여기 뚫려 있지만 여러분이 이걸 뭐라 그래?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렇게 뚫려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생각 안 하고 하나 이걸 뭐로 본다? 형태로 본다. 그걸 뭐라고 한다? 폐쇄의 원리라 그래요. 그래서 요 그림도 보면 다 선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형태로 하나의 그룹으로 하나의 모양으로 인식하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들이 형태를 볼 때 어떤 모양을 볼 때 어떻게 공통적으로 반응하느냐. 첫 번째 상당히 간결화시키고 모양을 만들고 형태를 만들고 그룹핑 시키더라. 근데 그 그룹을 시킬 때는 4가지 기본 어떤 성향이 있는데 근접한 것들, 유사한 것들, 연속 속성이 있는 것들, 그 다음 폐쇄.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룹과 형태를 만들더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근유연패 뭐라고요? 근유연패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근유연패, 근유연패, 네. 근유연패. 뭐 이걸 뭐 암기할 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게시탈트의 시지각의 원리 또는 그룹의 법칙이래. 그러면 그냥 근접의 법칙, 유사의 법칙 이렇게 바꾸면 돼요. 시지각의 원리나 그룹의 법칙이나 이게 똑같습니다. 또는 그룹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요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건 다 형태에 관련한 그 지식들이야, 형태. 자, 형태.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머릿속,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디어나 어떠한 구상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겉사람에서 이루어집니까? 속사람에서 이루어집니까? 속사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속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실제화돼야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야 될 수도 있잖아.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말로만 해버리면 나는 내 생각이라 다 있지만 전달될 때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 사람들은 뭐 한다? 오해하죠. 예. 자, 여하튼 그래서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게시탈트의 시지각의 원리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도형과 바탕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모양을 어떠한 그 형태를 보면 도형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걔만 집중이 되면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죠?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그 도형을 똑같이 도형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이거를 어떤 사람은 컵이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 뽀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같은 그림인데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똑같은 형태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컵을 도형으로 봐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바탕이 되는 거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뽀뽀하는 걸 도형으로 봐버리면 나머지 다 바탕이 돼버리는, 이걸 우리는 도형과 바탕의 원리, 즉 루빈이라는 사람의 이론인데 루빈의 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매한 도형, 다의적 도형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형태를 볼 때 형태로 보는 경우와 형태로 보는 경우가 공통적으로 이럴 때더라라는 게 바로 도형으로, 그러니까 도형, 형태로 보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데 면적이 작은 부분이 도형으로 지각되기 쉽다. 그러니까 면적이 큰 것보다는 면적이 작은 것이 사람들이 뭐로 볼 가능성이 높다? 도형. 얘를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중적으로 걔를 시각적으로 본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대칭형이 비대칭형에 비해 도형으로 지각되기 쉽다. 대칭된 애들이, 균형하게 대칭된 애들이 비대칭보다 훨씬 더 집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뭐 둘러싸인 형태가 도형이 되기 쉽고 무늬가 있는 게, 보세요. 무늬가 있으면 당연히 더 집중이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눈에 잘 띄는 애가 도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도형과 바탕의 원리도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그 다음 착시입니다. 착시. 착시는 뭐냐면 시각적 착각입니다. 시각적 착각, 옵티컬 일루전, 착시. 착시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형태를 볼 때 사람들이 그 형태를 직관적으로 본 그대로 보질 않는다 그랬죠.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자기의 생각을 바탕으로 형태를 지각하고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주 비슷하게 어떤 형태를 보는데 특징이 뭐냐? 간결하게 만들고 뭘 하더라? 그룹화시키더라. 그리고 도형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한다. 그러면 집중되는 도형 외에 나머지 뭐가 돼버리는 거죠? 바탕이죠. 그런데 어떤 형태를 볼 때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보거든요. 자, 그런 어떤 것들과 함께 우리가 시각적인 뭐가 일어난다? 착시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착시라는 것도 디자인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 신전 같은 거 지을 때 이렇게 기둥이 되게 이렇게 날렵하게 해서 기둥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직각으로 해서 기둥을 만들면
분명히 직각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안쪽이 이렇게 휘어 보입니다. 위에 무게감과 아래 무게감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 보입니다. 그러면 디자인할 땐 내가 분명히 어떻게 이런 식의 직각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실제 보여지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보이려면 실제 작업은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착시 같은 걸 이해하고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엔타시스 기둥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이런 식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착시라는 것 때문에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디자인 특히 형태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또는 우리의 경험으로도 형태가 다르게 보이지만 이 시각적인 어떠한 뇌적 어떤 이런 피지컬적인 문제로 인해서 뭐로 볼 수 있다? 착시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착시의 첫 번째가 방향의 착시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수평선이 있거든요. 근데 수평선에 이런 식으로 그 주변에 어떤 다른 선을 이렇게 주면 이 선 자체가 직선이 아니라 약간 뭐로 보인다? 곡선이거나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들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이 선 자체가 이걸 방향의 착시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엔타시스 그 기둥과 같은 비슷한 거죠. 거리의 착시인데 이거 뭐냐면 분명히 그냥 큰 사각형, 큰 작은 사각형인데 얘가 앞에 있고 얘가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걸 우리는 거리의 착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의 착시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같은 거리인데 분할하는 애가 더 길어 보이는 착시. 이걸 우리는 분할의 착시라고 합니다. 길이의 착시. 자, 이 길이의 착시는 뮬러-라이어의 착시라고도 합니다. 우리 책에도 나오죠. 뮬러-라이어. 요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거고 이 사람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똑같이 A와 B가 있는데 자, A의 길이와 B의 길이는 같은데 하나는 이런 식, 하나는 바깥으로 이랬을 때 얘가 얘보다 좀 더 길어 보이는 착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길이의 착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도의 착시는 가운데 각도가 같은데 넓게 했느냐 짧게 했느냐에 따라서 각도가 더 넓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착시. 이걸 우리는 각도의 착시라고 합니다. 요런 이미지를 주고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거 어려운 건 아니죠.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크기의 착시. 이건 뭐냐면 요 안에 있는 원 있죠? 중간에 있는 원이 동일한 크기거든요. 그런데 바깥에 작은 것들이 있을 땐 큰 거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주변 거보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상대적인 거거든요. 내가 가진 게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커 보이고요.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작아 보이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 그 다음에 상방 거리의 과대시, 위방향 과대착시라는 건데 위아래가 동일한 크기를 했을 때 위에 있는 애가 더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자 숫자 쓸 때 팔자도 보면 위를 작게 쓰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똑같은 크기 위아래가 있을 때 위에 있는 애가 더 크게 느껴지는 상방거리의 과대시 또는 방향과대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 수직 수평의 착시인데 똑같은 길이의 수평과 수직인데 수직선이 좀 더 길게 느껴지는 착시. 그 다음에 반전실체. 이건 뭐예요? 거꾸로 돌리거나 해도 같은 그림이 되는 이걸 반전실체의 착시, 반전도형의 착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착시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 착시도 하나의 형태를 지각하는 데 있어서 현상이죠. 그죠? 이런 착시적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오늘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세 번째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업무가 있어요. 하나는 기획하는 업무가 있고 하나는 기능적인 업무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기획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의 프로세스는 문제인식이라고 했죠. 자료 수집, 분석, 평가. 반면에 기능적인 부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욕조 제기, 욕구 조용, 재료, 기술 그랬죠. 실제적인 형태라든가 모양이 있어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의 우리가 뭐 원리라든가 조건 뭐 이런 것들은 기능적인 부분이 더 많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특히 형태에 대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형태학을 연구한 게슈탈트의 시지각의 원리에 대한 얘기와 형태를 지각할 때에 우리가 착시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하게 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요,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첫 번째 체크리스트라고 나오죠. 교재 체크리스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강의를 들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서를 보고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이 또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요소를 이용해 구성하는 형식을 발견하고 하면서 쭉 읽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막히지 않고 쭉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설명했던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럼 보지 않고 체크리스트 한번 쭉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알고 모르는 것을 이렇게 알겠죠.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사실 우리 학생들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되게 싫어하는데 그 테스트는 우리나라의 테스트는 뭐죠? 남과 내가 더 누가 우월한지, 그리고 어떤 기회를 얘와 경쟁해서 얻기 위한 테스트로 여기는데, 사실은 테스트나 시험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못 봐요. 자기의 잘못을 보통 비교적 좋게 보고요. 자기가 조금 잘한 건 되게 또 이렇게 뻥튀기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 해요. 그리고 선생님 강의를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는 거 보면 보고 있으면 선생님 푸는 건데 왠지 다 내가 아는 것 같잖아. 그래서 내가 실제로 풀어보면 어때요? 못 풀죠?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도 내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테스트 해야 되죠.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의 그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틀린 게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틀린 걸 다시 암기하고 보완해서 익히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테스트를 하는 거지, 이 점수가 이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풀어보고 다음 단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회차, 데이 3회차 디자인의 원리라든가 디자인의 형태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아까 뭐 순수주의라든가 추상주의, 미술의 어떠한 역사, 디자인 역사에 대해서 추후에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다음 시간입니다. 왜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역사를 알아야 내 뿌리를 알게 되고 내 정체성을 알 수 있거든요. 자, 왜 그것이 시작됐는지 이런 거를 알고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고 효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별로 재미없는 지겨운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